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랫동안 시댁에서 말 그대로 호구 역할을 하며 자신을 다 바쳐온 남편이 정말 긴 시간 끝에 드디어 결단을 내렸습니다. 30년이 넘도록 엄마와 동생들에게 무시당하고 이용만 당하면서도 혹시라도 그들이 자신을 필요로 할까봐 매달리듯 관계를 이어오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더는 그렇게 살 수 없겠다며 시댁과 연을 끊겠다고 스스로 선언을 했습니다. 이 결심을 듣는데 정말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진작에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몇 번을 말했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 남편을 가족이 아니라 그냥 쉬운 사람으로 대하고 있다는 걸 더는 당신이 책임지거나 희생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이제는 당신 인생을 좀 살라고. 그런데도 남편은 매번 그래도 피부치인데 하며 끝까지 그 인연을 끊지 못했습니다. 대체 무슨 미련이 있어서 그렇게 오랫동안 그 사람들에게 마음을 붙잡혀 있었는지 이제 와서야 겨우 손을 놓은 남편이 가엾고 또 가엾습니다. 돌아보면 저희 결혼할 때 시댁에서 해주신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시댁 쪽에서 보태주신 돈이 없다는 걸 굳이 문제 삼고 싶진 않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남편이 자기 가족에게 베푼 것에 비하면 참 서운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편도 사실상 거의 무일푼으로 저와 결혼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래도 외아들이면 부모님이 어느 정도 챙겨주셨겠지 하시는데 저희는 그런 게 전혀 없었습니다. 남편은 외아들인데 여동생이 둘 있습니다. 결혼 전에 남편은 늘 자기가 동생들을 많이 도와줬다고 했습니다. 고등학교만 겨우 졸업하고 나서 곧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 한창 친구들이 여행도 가고 취미도 즐기며 놀고 싶을 나이에 그 모든 걸 포기하고 집에 보탬이 되려고 살았다고 했습니다. 제가 남편을 만나 연애할 때 그 얘기를 들으면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책임감을 가질 수 있었을까? 동생들 학비며 생활비까지 신경 쓰느라 자기 인생 한 번 마음 편히 살아보지 못했다는 얘기에 안쓰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남편이 저에게 이제는 동생들도 다 자리 잡았고 각자 자기 일하면서 잘 살고 있어. 앞으로는 내가 특별히 신경 쓸 일 없을 거야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게 사실이 아니란 걸 알게 됐습니다. 동생 둘 다 여전히 부모님께 기대고 있었고 남편이 결혼해서 가정을 꾸린 이후에도 시도 때도 없이 돈을 요구하거나 갑자기 연락해서 힘든 티를 내고 도움을 바라는 일들이 이어졌습니다. 남편이 거짓말을 한 건 분명 잘못된 일입니다. 그런데도 저는 이상하게도 남편을 원망하는 마음이 크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가 일부러 저를 속이려 했다기보다는 본인도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동생들이 독립하지 못한 걸 알면서도 이제는 다 끝났다고 스스로 믿고 싶었던 거겠죠. 어릴 때부터 제대로 된 대접 한 번 못 받으면서 그래도 언젠가는 엄마가 자신을 인정해줄 거라 기대하고 동생들이 언젠가 고마워할 거라고 믿으면서 한없이 헌신만 하며 20대를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살아온 남편이 한심하고 호구 같고 등신 같아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저는 오히려 그 마음이 너무 여리고 사랑받고 싶어 애쓰는 아이 같은 면이 있어서 안쓰럽고 측은하게 보였습니다. 누가 봐도 받을 자격 없는 대우를 받으면서도 그걸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참고 견디며 끝없이 자기 몫을 다하려 했던 그 모습이 마음 아팠습니다. 이제라도 남편이 용기를 내어 그만하겠다, 더 이상은 못하겠다고 말해줘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이제라도 자신을 위해 살기로 한 그 결심을 저는 존중하고 싶습니다. 남편이 앞으로 스스로를 위해 조금 더 단단해지고 이제부터는 가족에게서 받은 상처를 하나씩 덜어내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큰 시누이는 결혼을 2번이나 했고 2번 다 결국 이혼으로 끝났습니다. 그 2번째 이혼 후에도 잠시라도 혼자 지내는 법이 없다고 해야 할 정도로 남자 문제로 정신없이 살아왔습니다. 같이 사는 사람도 금방금방 바뀌어서 몇 번을 동거를 했는지 이제는 저도 세기도 어려울 정도예요. 처음에는 그래도 가족이니 이해해보려 했었습니다. 사람이 인생에서 선택을 잘못할 수도 있고 그 결과가 복잡하게 얽히는 건 충분히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큰 시누이가 하는 행동은 정말 상식 밖이었습니다. 몇 년째 남의 돈을 빌리고 갚지 않고 채권자들이 찾아오면 도망다니며 살았습니다. 당연히 가족들도 마음 편히 지낼 수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에게도 돈을 몇 번 빌려갔습니다. 이번에는 꼭 갚겠다고 정말 급해서 그렇다고 사정을 해서 남편이 도와준 돈이 꽤 됐습니다. 하지만 결국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남편에게 어쩔 수 없지, 형제니까 이해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게 단순히 경제적 문제를 넘어서
사람을 무시하고 깔보는 태도로 번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큰 시누이가 남편에게 하는 말투며 행동이 점점 더 가관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있는 자리에서까지 큰 시누이가 남편에게 대놓고 모욕을 줬습니다. 그 새끼 그냥 밟아버려. 우리한테는 꼼짝도 못하던 새끼가 이 말을 듣는데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무리 오빠라고 해도 어떻게 그런 식으로 욕을 섞어가며 무시할 수 있는지 정말 참담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언니, 그래도 그렇지. 오빠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하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러자 큰 시누이는 얼굴이 확 달아오르더니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린 원래 이렇게 살아왔어. 너나 조용히 해. 오빠라고? 우리 가족한테 그 새끼는 늘 그 정도였어. 그 순간 무슨 말로도 이 사람을 설득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아무리 직장을 알아봐주고 경제적으로 도와주고 어릴 때부터 챙겨줬다 해도 큰 시누이에게 남편은 그냥 가장 만만하게 대할 수 있는 존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함께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남편을 그렇게 깔보는 말을 제 앞에서 서슴없이 내뱉으니 저도 같은 취급을 받는 것 같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너무나 더러웠고 억울했고 서러웠습니다. 남편도 제 앞에서는 아무 말 못하고 애써 웃으며 넘기려 했지만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더 마음 아팠습니다. 그렇게 가족이라는 이유로 평생 동안 이런 모욕을 참고 살았을 남편이 측은하기도 하고 왜 이제야 연을 끊겠다고 하는지 또 한 번 이해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그 장면이 종종 떠오릅니다. 남편이 아무리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관계, 그리고 사람을 낮춰 대하는 태도는 결국 함께 사는 사람까지 상처 입히게 되어 있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작은 시누이는 결혼하고 아이들이 어느 정도 자라자 본인이 학업에 다시 도전해보고 싶다고 사이버 대학에 등록했다고 들었습니다. 솔직히 그 전만큼은 저도 나쁘게 볼 마음이 없었습니다. 아이 둘을 키우면서도 자기 개발을 해보겠다고 공부하는 것은 분명 노력할 만한 일이고 그 의지는 인정해줄 만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작은 시누이가 그 공부하는 사람이라는 자기 이미지를 너무 과하게 포장하면서 오빠인 제 남편을 계속 깎아내린다는 점이었습니다. 본인이 언제부터 그렇게 유식했다고 마치 자신은 가문의 유일한 지성인인 양 행동하고 은근히 다른 가족들을 깔보는 말을 스스럼없이 했습니다. 사람이 누구나 조금씩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건 알겠습니다. 공부를 시작했다고 자부심이 생기는 것도 이해 못할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자부심이 넘쳐흘러 남을 무시하고 비웃는 수준까지 간다는 것이었어요. 특히 제 남편을 두고는 지가 언제 책 한 권 끝까지 읽어봤다고라며 아예 대놓고 무식하다고 막말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 저도 같이 있었는데 저를 눈치 보거나 말조심하는 기색은 눈곱만큼도 없었습니다. 더 어이가 없는 건 작은 시누이가 대화할 때 꼭 영어 단어를 끼워 넣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게 유창하게 맥락에 맞게 전문 용어나 개념을 자연스럽게 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상 대화 중에 한 단어씩 영어로 바꿔 말하는 식이었어요. 예를 들면 오빠 여기서 임포턴트한 것은 말이야. 이거는 좀 시리어스하게 생각해야 돼. 이런 식이었어요. 그런데 더 황당한 건 그렇게 영어를 쓰면서도 스펠링도 자주 틀린다는 점이었습니다. SNS에 올린 글에서도 철자가 틀린 영어 단어를 섞어 쓰는데 본인은 그게 세련돼 보인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주변에서 슬쩍 말해주면 오히려 그냥 일부러 줄여 쓴 거야 라며 핑계를 대곤 했습니다. 게다가 저희 남편이 주경야독으로 공부를 다시 시작하겠다고 얘기했을 때도 작은 시누이는 기가 막히다는 표정을 지으며 깔깔거리고 웃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앞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집에서는 나밖에 머리 좋은 사람 없잖아. 걔는 그냥 손발로만 사는 애지 뭘 공부를 해. 그때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본인 오빠를 걔라고 부르며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깔보는 사람을 처음 봤으니까요. 남편이 아무리 성격이 온순하고 말을 아끼는 사람이라 해도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을까 생각하니 마음이 쓰라렸습니다. 그 순간 이 가족에게 남편은 도대체 어떤 존재였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생들은 남편을 늘 자기들보다 한 단계 아래 취급하며 자라왔고 그게 지금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옆에서 함께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어서 참 불편하고 마음이 더러웠습니다. 사람이 배우면 겸손해져야 하는데 작은 시누이는 공부를 시작하면서 오히려 더 남을 얕잡아보고 못 배운 사람을 조롱하는데 그걸 써먹는 모습이 씁쓸했습니다. 그저 조금이라도 본인이 우위에 있다고 느끼면 그걸 꼭 입 밖에 꺼내야 직성이 풀리는 모습이 보기 안타까웠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말은 하지 않았지만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이 가족의 시선에 남편이 흔들리지 않게 제가 더 곁에서 단단하게 편이 되어줘야겠다고. 그리고 남편이 더 이상 이런 억울하고 자존심 상하는 취급을 당하지 않도록 저도 단호하게 선을 긋겠다고요.
시누이들이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오빠를 무시하고 깔보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는 것은 정말 참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저 역시 마음이 너무 상했고 남편이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도 마치 그것이 당연하다는 듯 아무런 말도 못하고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보면 답답하기도 하고 속이 터지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늘 묵묵히 가정을 위해 일하고 주어진 상황을 그저 참고 받아들이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제게는 늘 든든한 울타리였고 아이에게는 자상한 아빠였습니다. 그런 남편이 정작 식구들 사이에서는 늘 하찮은 존재처럼 취급받는 걸 보면 제 마음 한구석이 시리도록 아팠습니다. 결국 저는 더는 혼자서 삭히지 못하고 시어머니께 이 억울함과 서운함을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애들 보는 앞에서까지 그렇게 무시하시면 안 되잖아요. 저도 옆에서 듣기 민망하고 남편도 마음이 다치지 않을까요? 최대한 부드럽게 말씀드렸습니다. 혹시라도 시어머니가 내가 너무했구나 하고 조금이라도 미안해하실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제 말을 듣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꺼낸 대답은 정말 제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었습니다. 그럼 좀 어때서? 동생들한테 사람 대접도 못 받던 새끼가 지 마누라가 대접 좀 해준다고 기어오르고 싶은가 보지? 지가 부모 형제밖에 없다는 걸 몰라? 지 마누라한테 지 부모 형제를 욕해? 그 순간 정말 머리가 띵해지더군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남편이 단 한 번이라도 부모 형제를 욕한 적이 있었나요? 아니었습니다. 늘 부모님과 동생들을 걱정하고 늘 미안해하고 그저 나라도 좀 더 잘해야지 하면서 본인이 다 감당하려고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눈에는 그 모든 게 기어오르려는 짓으로만 보였나 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속에서 무언가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아, 이분들은 정말 남편을 사람 대접할 마음 자체가 없었구나. 애써 이해해보려고 노력했던 제 마음이 너무도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사실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이 남편에게 해온 일들은 말하자면 끝도 없었습니다. 돈을 빌려가서는 갚지 않고 남편의 인내심을 시험하듯 무리한 부탁을 하고 제 앞에서도 걔는 원래 못난 놈이라며 당당히 말하는 일들이 일상이었습니다. 때로는 제가 혹시라도 남편이 시아버지의 바람으로 태어난 자식인가 하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아니고서는 어떻게 이렇게까지 피부치에게 매몰차게 대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저 남편은 어려서부터 집안에서 내가 참고 내가 희생해라라는 소리를 매일같이 듣고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본인이 해야 할 몫을 다하지 못하면 가족이 더 힘들어질까봐 늘 본인을 옆으로 밀어내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와서도 왜 내가 무시당해야 하냐고 말 한마디 못하고 그저 고개를 떨군 채 자리를 피하는 것밖에 못하는 게 당연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저는 우리 아이에게 그렇게 사는 아빠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나가면 충분히 부당한 일도 겪게 될 텐데 적어도 가정 안에서만큼은 자존심을 지키며 사는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부모 형제에게조차 무시당하고 할 말도 못하고 늘 자기 탓만 하는 모습을 아이가 보며 배우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아이에게 해서는 안 될 가장 큰 상처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그날 시어머니가 말하던 얼굴과 마치 당연한 사실을 알려주는 듯한 어조가 머릿속에서 잊히지 않습니다. 남편이 묵묵히 참고 사는 게 과연 미덕이었는지 아니면 이제라도 벗어나야 할 족쇄였는지 저는 요즘에도 계속 마음이 복잡합니다. 이렇게 시누이들과 시어머니에게 늘 무시당하며 지내던 중 저는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가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작은 상가를 혹시라도 이혼을 하게 되면 재산 분할이 가능한지 알아보셨다는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손끝까지 서늘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상가는 제게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부터 프리랜서로 밤낮 없이 일하며 모은 돈으로 마련한 것이었거든요. 처음에는 작은 월세방에서 시작해서 불규칙한 수입 때문에 늘 불안해하면서도 남들이 쉴 때 더 일하고 더 아끼고 모아온 돈이었습니다. 그러다 코로나가 터지기 전 마지막으로 프로젝트를 크게 하나 성공시키고 대출을 조금 얹어 정말 용기 내어 매입했던 소중한 자산이었습니다. 결혼할 때도 그 상가가 제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을 굳이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괜히 자랑처럼 보일까 혹은 시댁 쪽의 부담으로 느껴질까 싶어서였어요. 그런데 그런 상가를 시어머니가 그것도 결혼 전부터 혹시 이혼하게 되면 재산 분할이 되나? 하고 알아보고 계셨다는 얘기를 듣고 나니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 순간 이 사람들은 나를 며느리로 맞이하면서도 내 인생과 가진 것까지 하나하나 계산하며 받아들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화가 났고 동시에 무서웠습니다. 나를 평생 무시하고 내 남편조차 하찮게 여기던 사람들이 정작 내 재산에는 이렇게까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니 마음이 완전히 닫혀버렸습니다. 그 일 이후로 시댁 식구들에게 더는 어떤 애정도 남아있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용기를 내어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내가 결혼 전부터 가진 상가를 이혼하면 어떻게 분할되는지 알아보셨대. 떨리는 목소리로 얘기했더니 남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생각하더니 조용히 고개를 들어 제게 말했습니다. 나는 그런 것 때문에 당신이랑 결혼한 거 아니야. 그런 의심이 든다면 당장 그 상가를 당신 부모님 명의로 돌려놔. 내가 뭐라고 하지 않을게. 남편이 그렇게 말하는데 미안하면서도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사실 저는 결혼 후 언젠가 그 상가를 팔아서 남편과 함께 작은 가게라도 열어볼까 혼자 상상하곤 했습니다. 우리 둘이 같이 일하면서 아이도 키우고 소박해도 우리 힘으로 번 돈으로 사는 삶을 꿈꿨었어요. 그런데 막상 시어머니의 그런 속내를 알고 나니 모든 게 허무해지고 망설여졌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늘 똑같았습니다. 그 뒤로도 상가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그건 내 거야. 내가 평생 노력해서 만든 거니까 부모님 드려도 되고 아이 이름으로 해도 되고 내 마음대로 해라며 단 한 번도 욕심을 내는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가 상처받을까봐 더 신경 쓰는 눈치였습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저와 아이가 먼저였고 본인은 늘 뒤에 서 있는 사람처럼 조용히 배려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런 좋은 사람인데 평생 부모 형제에게만 홀대받고 무시당하며 살아왔구나 싶어서요. 저는 이제라도 이 사람에게 제가 줄 수 있는 만큼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전히 혼란스럽고 시댁에 대한 분노도 남아있지만 적어도 남편만큼은 제가 끝까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상가를 어떻게 할지를 천천히 고민하려고 합니다. 더 이상 시댁에 끌려다니지 않고 저희 가족만의 미래를 지키는 선택을 하기로 마음을 다잡는 중입니다. 이런 남편이 평생 자기 가족들에게 무시당하며 제대로 된 자식 대접 한 번 받지 못하고 살아온 걸 떠올리면 너무 속상했습니다. 남편은 어릴 적부터 엄마라는 사람에게 늘 애정보다는 불평과 무관심을 더 많이 받으며 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엄마를 어떻게든 기쁘게 해보려고 하고 그 엄마가 하는 말이면 늘 죄인처럼 고개를 떨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엄마라는 사람은 며느리인 제 재산에까지 욕심을 내고 뒤에서 이혼하면 재산 분할이 되냐고 알아보고 있었으니 정말 견디기 힘들 정도로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못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자식한테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분노가 치밀어서 밤잠을 설칠 때도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시어머니 생신이었어요. 매년 가도 마음이 불편했지만 그래도 의무감에 그전 주말에 시댁에 갔습니다. 애써 웃으며 음식도 같이 하고 분위기를 맞춰보려고 했는데 결국 그날도 싸움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막말문이 트이기 시작한 저희 아이가 제 무릎에 앉아있는데 시누이들이 저희 남편에게 야, 너 하면서 대놓고 무시하던 말을 걸었습니다. 야, 너 그거 갖고 와. 야, 너도 좀 해라. 처음에는 제가 잘못 들었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2번, 3번 그렇게 부르니 더는 못 참겠더라고요. 언니들, 아이도 듣고 있는데 그렇게 오빠를 야, 너 하면서 부르시면 안 되잖아요. 정말 차분히 말했습니다. 혹시라도 아이가 이런 말투를 당연하게 배우면 어쩌나 싶어 더 용기 내어 말한 거였어요. 그러자 큰 시누이가 벌떡 일어나더니 뭐? 내가 뭔데 우리 집안에서 말을 가르쳐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작은 시누이도 같이 맞장구 치며 제게 막말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그 둘이 번갈아가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아이가 놀라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아이를 꼭 안아주며 달래느라 제대로 대꾸도 못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도 한술 더 떴습니다. 네 남편이 그렇게 잘나서 이렇게 집에서 난리를 치냐? 대체 뭘 잘했다고? 하며 저를 향해 소리를 지르시는데 정말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고 싶었습니다. 아이가 제 품에 얼굴을 파묻고 엄마, 무서워하고 우는데 제 속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화가 났지만 아이를 안고 있어서 큰 소리로 싸울 수도 없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내가 왜 여기서 이런 대접을 받으며 아이까지 놀라게 하고 있나 자괴감이 들고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그때까지도 남편은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뭔가가 탁 끊어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그날따라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너희들 하더니 그대로 큰 시누이와 작은 시누이의 뺨을 번갈아 몇 대씩 때렸습니다. 너무 놀라서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시누이들이 비명을 지르며 물러섰는데 남편이 눈이 돌아간 사람처럼 소리쳤습니다. 니년들이 뭔데? 내가 어떤 꼴을 당하면서 너희들 먹고 살길 만들어줬는데 어떻게 이딴 대접을 할 수가 있어?
순간 시누이들이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의 눈빛이 정말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요. 평생 그렇게 참고 또 참고 살던 사람이 결국 폭발하는 걸 제 눈으로 본 겁니다. 그리고 남편이 시어머니를 향해 고개를 돌리더니 목소리를 낮추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이 집 아들 노릇 더러워서 못 해먹겠습니다. 그 목소리가 너무 단호해서 방 안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후 남편이 저를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 가자. 그 한마디에 저도 아무 말 없이 아이를 안고 일어났습니다. 그 집을 나오는 동안 남편 손이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도 똑같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한 번도 시댁에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다시는 거기에 발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남편이 용기 내어 이 굴레에서 벗어나길 바랐는데 드디어 끝이 왔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이가 그 끔찍한 장면을 본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동시에 이제라도 우리 가족이 달라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저도 시어머니와 이대로 끝내기는 너무 억울하고 할 말은 하고 끊어야 마음이 시원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어머니에게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결혼 전부터 제 상가에 욕심 내신 거요. 그 말을 듣자 시어머니는 순간 표정이 싹 바뀌었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변하면서 누가 그래? 하고 딱딱하게 정색하더라고요. 숨을 고르고 또박또박 대답했습니다. 큰 시누이가요. 그리고 작은 시누이도요. 두 분 다 저한테 말했어요. 시어머니 얼굴이 그대로 사색이 되었습니다. 순간 말문이 막히신 건지 아무 말도 못하고 저를 쳐다보는데 그 눈빛이 오히려 더 불쌍하게 느껴지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뭐라도 해명을 하려는 듯 입을 열었지만 저는 그 변명조차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 이상한 소리 듣기 싫어요. 그딴 말 하지 마세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하지 못했던 말을 꺼냈습니다. 사람들한테 사기나 처먹고 다니는 딸들이랑 나중에 어머니도 꼭 버림받고 잘 사세요. 우리는 이제 여기서 나가면 연락처도 바꾸고 이사도 갈 거예요. 앞으로 저희 인생에 끼어들지 마세요. 그 순간 방 안이 쥐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남편도 옆에서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영엄마 안 만났으면 내가 평생 호구로 살면서 내가 왜 그렇게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죽을 때까지 살았을 거야. 목소리가 낮고 담담했지만 그 안에 묵은 서러움이 다 담겨 있었습니다. 좋은 여자 만나서 이제 행복하게 살 거니까 엄마는 저 미친 것들하고 잘 살아봐요. 그 말을 끝으로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희는 아무 말도 더 하지 않고 준비해둔 짐을 차에 실어 집을 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이를 재우고 오랫동안 쌓였던 긴장이 풀리니 온몸이 힘이 빠졌습니다. 소파에 앉아 숨을 고르고 있는데 남편이 조용히 제 옆에 와서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고개를 떨군 채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나 이제 부모 형제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야. 지금까지 내가 집에 그 정도 했으면 됐고 이제 더는 안 해. 아이 보여주기 부끄러운 인간들이랑은 평생 안 보고 살 거야.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아프면서도 이상하게도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드디어 이 고리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는 해방감이었어요. 저는 웃으면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축하해요. 이제 그 악의 소굴 같은 곳에서 완전히 탈출하신 거예요. 정말 잘했어요. 그날 밤 저희는 맥주를 꺼내놓고 둘이서 조용히 한잔했습니다. 혹시라도 남편이 마음이 무너져 우울해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의외로 남편은 훨씬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진작에 끝냈어야 했는데 이제라도 끝나서 다행이야 하고 웃는데 그 웃음이 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들에게서 전화가 계속 왔습니다. 한밤중에도 벨이 울리고 아침에도 문자가 쏟아졌습니다. 결국 저희 부부는 전화번호를 바꿀까 고민도 했지만 일적으로 엮인 연락처가 많아 도저히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댁 식구들 번호를 모두 차단해버렸습니다. 그러자 이번엔 시누이 둘이 번갈아가며 제 번호로 악담을 담은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니들이 잘 되나 보자. 그 잘난 네 남편이 너랑 오래가나 두고 보자. 처음엔 그 문자 한 통 한 통에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나중에는 그냥 피식 웃음만 나왔습니다. 곧 이사 가려고 생각 중입니다. 저희만의 평화로운 삶을 살기 위해 완전히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하려고요. 결혼식 올리고 지금까지 정말 말로 다 못할 만큼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진짜 끝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라도 제 얘기를 풀어낼 수 있어서 조금은 후련합니다.